22대 국회의원 총선이 4월 11일이죠. 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권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각 정당의 기후위기 선거 공약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더 이상 먼 미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마지막 선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역에서 기후행동 활동을 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기후 선거를 위한 지역의 활동들,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어떤 기후 공약을 내놓았는지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해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방송은 매주 목요일 2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사랑인 거 아시죠? 자,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뵙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허클베리핀의 노래 금성을 듣겠습니다.
지구는 금성처럼 타고 있어.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가사인데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노래에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나요? 자, 이번 방송은 기후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후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 지구로운 책생활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방송에서 사용한 자료는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자유, 통일당 각 기후 공약의 자료를 그리니움이라는 신문이 3월 27일자로 22대 기후공약 총정리를 보도한 그 기사를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 자료를 사용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 방송은 2부로 진행을 할 텐데요. 1부에서는 우리 나와주신 두 분의 활동하고 있는 기후위기 완주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2부에서는 각 정당이 제시한 기후 공약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방송은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입니다. 자꾸 말이 꼬이네요. 지구로운 채식생활인데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초대 손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저는 알고 있지만 두 분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완주에서 왔고요. 기후위기 완주 행동의 박일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완주군 경천면에 살고 있으면서 기후위기 완주 행동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정주화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사실 바쁜 시간임에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부탁을 드렸을 때 기꺼이 와주시는 거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이 시간은 다른 어떤 방송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그 시민들이 대파 걱정할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쇼폼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파가 왜 비쌌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좀 더 고민하고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나 여러 가지인지 뭐 한 사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이번 각각 정당의 기후 공약을 좀 더 살펴서 우리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하나 마련했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단합된 모습으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기후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한 팀들 그렇죠 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 다 모두 기후위기 완주 행동에 지금 속해 계시잖아요. 박일진 선생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기후위기 완주 행동 그러니까 어떤 단체인지 누가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기후위기 완주 행동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 기후위기 완주 행동은 그 2022년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반기 정도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자고 했었고요.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성을 하게 된 동기는 답답하니까 그랬죠. 이 기후위기 상황이 이제 그 날이 갈수록 좀 심화되고 또 이게 유엔 사무총장이 표현했던 것처럼 지역행 급행열차를 타고 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그 파국을 향해서 지옥행 KTX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그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답답함을 느꼈던 분들이 저도 답답하게 느꼈던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느꼈던 분들과 함께 우리 그 좀 뭔가 힘이 붙이지만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모인 게 이제 기후위기 완주 행동입니다. 기후위기 완주 행동에서는 이제 그 구성원들은 각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규모 뭐 토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활동가들도 있고요. 또 원전 탈원전에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그런 활동가들도 있고, 또 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후 환경 교육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그 일회용 쓰레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에 활동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그 구성원 개별적으로 좀 그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행동들은 이제 기후 파업이나 기후 정의 행진에 참여하는 일이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완주가 버스 2대로 그 가득 채워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완주 군민들 가득 채워서 서울의 기후행진에 참여했죠.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런데 완주 국민들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전체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완주 국민은 아니네요. 아, 전주 시민도 있었나요? 전주 시민도 있었으니까. 아, 전주 시민은 빠져주세요. 완주 군민만 가득 채워가지고 올해는 네. 그 4대 버스 4대를 채워서 네. 기후행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기후행진이 올해도 9월 24일인가요? 아, 그게 그 토요일로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네. 이제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토요일 시간대 그 주간에 23, 24, 25 뭐 이런 주간에 토요일에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주화 교수님께서 전문의에서 하시는 탈원전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지구로운 칠익생활에서 오셔서 그 한참 그 일본의 그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배출할 때 사진을 통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 그리고 그 오염수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지금 여기 완주 시민 행동이죠. 기후위기 완주 시민행동, 기후위기 완주 시민행동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뭐 기본적인 관역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무엇을 느끼느냐를 공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심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사는 사람들하고 기후를 느끼는 그 온도차가 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거를 매일매일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예민한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러한 급격한 변화되어지는 기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들 그 의견들을 좀 나누는 일을 한편 하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해 나가거나 그걸 좀 탈피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색점을 찾느냐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러한 것에 조금 일조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죠. 네, 각각 참여하는 그 회원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원분들께서 각각의 자기만의 특성한 어떤 그 전문적인 분야가 다 있죠.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한 산액도 있고 쓰레기 분야도 있고 지역 공동체 교육도 있고 다양한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그 기후위기 완주 행동이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각각의 다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한 단체에서는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지금 다방면의 어떤 주제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아왔던 공동체 중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죠? 아,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떤 네. 그 처음에 모이게 될 때 어떤 네. 뚜렷한 목적이 딱 있고 거기에 대해서 쫙 모인 게 아니라 사실 우야무야 모인 거예요. 네. 서로가 이제 각자가 선 자리에서 느끼고 있었던 위기에 대한 감성들이 있었는데, 그게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재작년은 923이었어요. 작년에 924로 알고 있는데, 그 923 기후정의 행진에 동참해서 같이 버스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사실은 이런 것이 단지 버스 타고 서울 가서 뭐 집회 한번 하는 거를 끝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여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이전에 자기 선자리에서 나름대로 기후 문제에 대한 것
또 더불어서 이 환경이나 자연 생태 문제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또 나름대로 활동해왔던 그런 자기 영역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마치 전문가들이 모인 것처럼 밖에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 관심이 그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 활동하시는 분은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관심이 있어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분야에 사실은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전문가가 우리가 얘기할 때 기후행동에 관해서 어떤 학자나 어떤 많은 어떤 그 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 많은 지식인들이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들은 지식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함께 하자고 연대하는 거 그게 지식인 그게 참다운 행동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모이셔서 이제 주로 얼마나 자주 혹시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그런가요? 그 각 의제별로 다른데요. 이게 이제 좀 기후 행진을 준비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모여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기후 공약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기후 공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모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한 3차례 정도 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이제 그 어제 저희 한 16명 정도 그 저희 구성원에 그 기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완주 군민들 좀 추가적으로 모여서 어제 이제 그 기후시민 언타케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렇게 자주 모이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기후 시민 온타케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오늘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모임에서.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 여쭈보도록 하고요. 또 지금 정재 교수님께서는 경천면 구제마을에서 지금 신흥계곡 토요걷기를 한 지금 100회, 거의 200회에 가까운, 200회면은 1년에 몇 주인가요? 56주. 56주면 거의 3년 넘게, 네, 3년 넘게 토요 걷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 초입입니다. 그 계곡이 매우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을 같이 시민들하고 함께 향유하자고 하는 의미로 매주 토요일 날 거기를 걷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온 산천이 다 그런 것처럼 어느 좋은 곳, 어느 고즈넉한 곳에는 반드시 어떠한 개발의 욕망이 조금씩 움트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찰을 함께 하고, 그러니까 야생화라든지 뭐 맑은 공기라든지 이런 것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향유와 더불어서 그런 난개발에 대한 관찰과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그 난개발을 좀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색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020년 7월 25일 날 시작을 해서 작년 7월 29일 날 3주년 기념 모임을 가졌더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3년이 넘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좀 잘못했군요. 2020년 7월 25일 날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7월 29일 날 3주년 기념 행사를 했고 올해 이제 7월이 되면 벌써 4년이 되어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걷기 대회를 토요 걷기를 하시는지 매주 토요일 날 네, 네.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토요일 날 오전 네. 동절기에는 10시에 모이고 하절기에는 9시에 모이고 이래서 뭐 많을 때는 20명, 30명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네. 적을 때는 10여 명 이렇게 모여서 그 계곡에 한 왕복 한 5km, 5.5km, 6km 정도 되는 그거를 천을 따라서 이렇게 걷고 오는 네.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죠. 걷기 대회를 하면서 사실은 거기 경천 계곡이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과 연대도 가능하고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이곳을
자연 그대로 모습으로 남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거가 이제 나비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나비는 뭐 여러 그 단어 자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가장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면서 또 가장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비들이 이런 자연 생태의 변화에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나비만은 아니겠죠. 뭐 반딧불이도 있을 거고 뭐 잠자리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근데 아름다움을 듬뿍 갖고 있는 그런 나비들이 이 환경이 조금 바뀌게 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2011년부터 그 계곡에 들어가 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그곳에는 희귀한 나비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서 전국에 나비를 또 이렇게 아주 탐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계곡에 그 도로가 깔리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산을 조금 밀어내고 뭘 만들고 집을 짓고 뭐 이러면서 이러한 나비들이 상당히 사라지고 더불어서 천의 그 생태가 조금 변하게 되니까 그런 반딧불이도 상당히 사라지고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각성하는 기회를 갖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다행히 그 꼬리명주 나비라고 하는 그 종류가 있는데 그 꼬리명주 나비가 그 계곡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네. 예, 어르신들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게 사라졌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아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작년 그 3주년 기념 때는 정말 꼬리명주 나비 한 마리가 복원이 돼서 그 애벌레에서 알을 까고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회합하고 있는 데를 30분이 넘게 저희를 휘저어 놓았었죠. 네. 정말 감동스러운 일도 네. 겪기도 했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꼬리명주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유튜브 지구로운 채식생활에 들어가시면 그 경천 마을에서 그 꼬리명주 나무를 복원하는 프로그램 그 사업에서 꼬리명주 나무가 어떻게 나비 꼬리명주 나비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 직접 그 현장에서 꼬리명주 나비를 함께 네. 보고 키우시고 함께 했던 분들의 사진도 보실 수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지구론 책생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꼬리명주 나비에 대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비는 굉장히 우리 기후변화에 민감하잖아. 우리 인간보다 훨씬. 그래서 그 나비를 통해서 우리 그 생명 다양성에 다양한 어떤 그 동물 양서류를 포함해서 그걸 통해서 기후변화의 지표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파괴로 그러한 어떤 생명체들이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건 그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I'm gonna give you my heart.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Cause you light up the path. I don't care, go on and tear me apart. I don't care if you do. Cause in the sky full of stars, I think I saw you.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I wanna die in your arms. Oh, oh. 'Cause you get lighter the more it gets dark. I'm gonna give you my heart. Oh, I don't care, go on and tear me apart. I don't care if you do. 'Cause in a sky full of stars, I think I see you. I think I see you. 네, 콜드플레이의 Sky Full of Stars를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가득한 그런 날이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요. 언제 우리는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볼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 지그러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두 분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후 시민 온탁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온탁 회의는 이제 우리가 알죠. 여럿이 모여서 함께 어떤 의제를 발굴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그런 온탁 회의인데, 특히 이제 기후 시민 온탁 회의를 이제 결성하셨어요. 근데 언제 이 기후 시민 온탁 회의를 만들었고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기후 시민 온탁 회의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게 정권 심판론의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이게 이제 기후 문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제 저희 기후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22대 총선을 보낼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정권 심판 열기가 강하더라도 기후 문제를 또 소홀히 할 수가 없으니 뭐라도 준비해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이거는 좀 비유하자면,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를 데리고 공연장에 갔어요. 그래서 공연장에서 열심히 이제 그 노래를 하니까 열광을 해가지고 노래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 아이를 아이가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자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제 이 22대 총선에서 좀 공약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고, 그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이게 그 기후 공약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이고, 그게 기후 시민 온탁회의였어요. 근데 저희들이 좀 아직은 그 신생 조직이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직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들 초청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두 분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그 두 분을 초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두 분이 다 안 나오셨어요. 저희가 아직 어설퍼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의 유권자의 힘을 아직도 모르는 후보자가 있다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아쉬움을 좀 표하고 뭐 그렇게 없더라도 그래도 저희는 저희대로 이 기후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약, 주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약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죠. 그래서 이 기후 시민 원탁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 일당 1,000 정도는 해야 네. 완주 시민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나비가 예를 들어서 한쪽에 어느 한 지역의 나비가 다른 먼 지역의 그 효과를 우리가 이제 다시 얘기하면 어떤 실천 작은 어떤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곳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기후위기 완주 행동이 사실은 많은 어떤 지역의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유권자로서 아까 이제 두 후보가 어떤 초청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좀 한 유권자로서 시민으로서 좀 불쾌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쾌해야죠. 왜 안 와? 그렇잖아요. 배짱이죠. 네, 도대체 뭐 전라북도인 경우에는 좀 뭐랄까 한 당에 뭐 네. 몰빵 뭐 하는데 절대 우리가 그 유권자들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정말 나의 목소리를 국회에 가서 대변해 줄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당이나 요즘 과거처럼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원탁회의에서 나온 의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의제들을 만들었는지. 저희가 그 원탁회의를 하기 전에 네. 저희들이 그 이번 총선을 향해서 시민들이 꾸리는 그런 제안하는 그런 의제, 기후 관련 의제를 20개를 6개 분야에서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확산하자는 생각이 있었죠.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뭐 정치의 한 방식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그냥 우편으로 보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20개의 의제를 만들어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같이 공유했고 그리고 이런 원탁회의라고 하는 이 멋진 말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회원 한 분께서 그분이 이제 제안하셔서 우리가 꾸리게 된 거예요. 이번에 뭐 정치하는 분들은 두 분 안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후위기 완주 행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분 외에도 시민들이 그만큼의 숫자가 또 모여갖고 한 20여 분이 모여서 이제 원탁회의를 한 거죠. 이 원탁회의에서는 기왕에 저희들이 만들어냈던 의제 중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좀 더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5가지를 그러니까 추려서 그렇죠. 추려서 중요한 뽑았어요. 부분.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그런 총선에 후보 하는 분들께 이제 전달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완주 주민들께도 많이 좀 알리는 그런 계기를 가지려고 한 거죠. 네, 이제 20가지 의제 중에서 5개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후보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답변을 받고 그게 사실은 정책에 반영되는지 또 뒤에 팔로우 피드백까지 한번 확인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궁금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20개 정도는 좀 중요한 거 한 몇 개 정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 그거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20개 우리가 이 20개 그 저희들이 제안이 6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 20개가 다
시급하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네네. 다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원탁 K에서 5개를 고른 것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들의 일반적 삶과 조금 더 가까운,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우리의 일상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걸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걸 우선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네. 5가지를 말씀드리면, 교육 문제에 있어서 학교 교육 전 과목에 생태 전환 교육을 좀 시키자. 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교육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산림 분야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많이 얘기되어지는 것이 탄소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탄소세, 이게 정확히 아주 국민들이 무엇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각인은 안 되어 있지만 탄소 배출하는 데에 세금을 좀 걷어내자, 막 이런 정도로 아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좀 더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탄소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아마 탄소세,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탄소 국경 그 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역을 할 때 각자의 나라에서 탄소가 이제 얼마나 제품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 여부를 따져가지고 그 이상의 자기 국가의 이상의 탄소가 제품에 함유되어 있으면 그 이상만큼의 세금을 붙이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로 탄소가 많이 줄어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탄소가 많이 포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 이제 저희는 불가피하게 그만큼의 세금을 지불하게 돼 있죠. 그게 바로 탄소 국경 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탄소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다배출 업종 있잖아요. 다배출 업종들이 있는데 이 다배출 업종이나 산업 분야에 세금을 부과하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상품에도 부과할 수 있고요. 배출 업종에도 뭐 기업이나 또 다배출 업종 산업군에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게 탄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탄소세 도입은 이게 이제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각 정당 기후 공약을 검토를 할 텐데, 이게 선거가 끝나고 탄소세 논의가 상당히 활발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정당의 공약들을 보니까 탄소세 도입을 얘기하고 있는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그 분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 각 예, 정당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하셨던 지금 기후위기 완주 행동에서 지금 탄소세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더불어서 저희는 네. 이제 탄소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산소 직불금제를 도입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산소 직불금.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의 농사 직불금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지원부를 갖고 있을 경우 네. 그런 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렇게 약간의 지원금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이제 탄소세라는 거는 탄소를 배출하는 데다 어떤 세금을 부과한다면, 네. 반대로 탄소를 머금고 있거나 혹은 탄소를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산소를 배출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나무라든지 나무를 바다라든지 심는다. 네. 우리가 농사 중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이로운 일을 하는 건데, 네. 그 이로운 일을 하는 거에는 이제 한쪽에서 세금을 걷어낸다면, 탄소세 걷어낸다면 그 중에 일부를 산소 직불금이라고 하여 거기에 이제 보탬을 준다면,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스스로 산림이나 임야를 갖고 있거나 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거를 화학비료나 화학적인 처리를 가능하면 덜 하면서 산소를 배출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산소 직불금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두 번째 제안을 했고요. 네. 세 번째는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네. 산소 네. 직불금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산림이 2018년 기준으로는 4,500만 톤을 흡수했거든요. 4,500만 톤을 흡수했다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4,500만 톤을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격리시켜줬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2030년 이게 NDC 중간견농 목표를 보면 4,500만 톤이 2,600만 톤으로 줄어요.
산림이 그만큼 이제 흡수원 노후화돼가 산림이 노후화돼가지고 흡수원이 그 4,500만 톤을 유지를 못하고 점점 탄소 흡수 기능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2050년까지 계속 흡수원이 줄어요. 그래서 산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물론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이 온실가스를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흡수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흡수원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극적이죠. 네. 그래서 그 소극적인 문제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산소 직불금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아닐까. 완주에서만 제한된 제도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냥 배출을 줄이자, 배출을 막자라는 것에만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흡수원을 더 늘리는 방법이 훨씬 더 낫고, 예를 들어서 농업 직불금처럼 산소 직불금 이러한 제도가 있게 되면 네. 많은 사람들이 내 땅을 파괴하기보다는 거기에 좀 더 나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수입도 얻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구도 좀 더 그 배출하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만약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2050년도까지 뭐 탄소 중립을 해서 거의 40%를 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10년 동안에 40%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일상의 반을, 내가 쓰던 모든 에너지 그 생산 활동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큰 희생이 따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흡수원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건 특허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허 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후위기 완주 행동에서 이름은 탄소 직불금. 이거 산소 직불금. 죄송합니다. 우리가 맨날 탄소 얘기하니까 산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산소 직불금. 자, 이것은 빨리 특허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이 방송을 듣고. 오늘 바로 지적재산권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거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유기농업도 상당히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유기농업에서 이게 적응이 되면은 유기농업도 훨씬 더 활발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유기농이 산소를 사실 흡수하는 거잖아요, 배출보다는. 네네. 그래서 유기농업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 먹는 농산물을 먹는 우리 국민들 건강도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진짜 이건 완주 행동의 어떤 하나의 큰 지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의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농어촌 지역 수요 응답형 버스에 대해서 국가 예산 50% 지원 이런 항목이 있어요. 네. 이건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수요 응답형 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아마 조금 낯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시골에 버스가 자주 다니지도 않지만 네. 정거장이 드문드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정거장까지 가는 거가, 네. 정거장 옆에 살면 괜찮지만 좀 떨어진 데 사는 분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마을에 간 옆에 사는 난데 정류장이 예를 들어서 뭐 500m 혹은 뭐 1km쯤 떨어진 곳에 있어. 그러면 힘든 몸을 이끌고 사실 상당히 노력을 해야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잘 조정을 해서 마을회관에서 버튼을 누르면 네. 그 버튼에 의해서 500m 전방까지만 왔던 버스가 그 버튼에 의해서 누군가가 승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버스가 한번 들어와 주는 거죠. 네. 저희가 정식 정류장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버튼,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응답하는 버스 노선이 변경이 되는 거, 이거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가는데 한 300m, 400m 정도 되거든요. 네. 굉장히 노인들에게는 이게 부담이고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시골 양반들 택시 쉽게 타고 다니지 않으시거든요. 탈 수도 있는 여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근검 전략하던 그 생활 패턴이 몸에 배어서 어려운데, 이게 수요 응답형 버스를, 이것도 혹시 다른 지역에서 어디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 예.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도울 선생님이 농산호총 개벽대행진을 할 때 이제 전북에 들리셔가지고 그때 한번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이게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장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시골에서. 네. 근데
병원에는 저기 치료하러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버스 타러 이렇게 그 많은 거리를 이게 걸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걸어 나오시다가 병이 든다. 넘어질 수 있죠. 도선 선생님 얘기예요, 이게. 네. 이게 오다 가다 병이 든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병을 더 키워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게 농촌의 방문 진료를 활성화시키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지금 현재 만만치 않고 다만 이 수요응답형 이게 버스. 교통이 네. 전국적인 사례도 있고 또 완주군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해요. 네. 이제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예산, 지방 예산으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국가 예산을 좀 50% 정도 좀 반영해 주면 훨씬 더 이렇게 그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면 이게 그 교통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많이 또 그 줄어들고 그런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용답형 이 제안이 됐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정시적 운행하는데 또 이런 방법도 그 생활에 또 아니면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은 의제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농민기본법 제정입니다. 농민기본법이요? 네, 그것도 우리 박일진 대표님한테 좀 자세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농민기본법은 꼭 농민을 위한 법 같죠. 근데 이게 농민을 위한 그 법이라기보다 이제 그 기후위기는 곧 식량이기 때문에 이게 식량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식량을 책임질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담겨질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식량 자급용 목표를 법제화하자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 그 식량 자급이 45%밖에 안 되거든요. 네. 55%는 수입에다 먹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기후 위기가 이제 이상 기후나 뭐 재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식량이 여의치는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수입에다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그야말로 손가락 큰일이 뻗어야 나는 되죠. 거죠. 큰일이 네.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식량이 안보 상황으로 기후 위기 상황에서는 식량이 안보 상황으로 좀 평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좀 그런 인식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대비를 해야죠. 안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 다른 대비를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이 수입이 끊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거의 식량 자급 목표가 그 법으로 있진 않아요. 농림부가 목표로 가지고는 있지만 거의 그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자급률 목표라도 뭐 오늘 그 정당에서도 보겠지만 60%까지 상향해야 된다. 지금 45% 자급률 목표를 이제 그렇게 제한되고 있기도 한데 그런 자급률 목표를 좀 분명히 하고 또 지금 농민들이 대파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그럼 농민들이 돈을 벌까요? 아니죠. 아니요. 네. 농민들은 손해 봤습니다. 네. 근데 농민들은 손해 봤는데 또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쪽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유통 구조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유통 구조 문제로 자꾸 윤석열 정부는 보려고 하죠. 근데 이거 유통 구조의 문제도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지만 유통 구조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이상 기후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산이 안 되는 문제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게 식량 문제에 대해서 계획적 생산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우리 농업 정책은요. 이게 그 정책이 아니고 일종의 물가 정책의 하위 정책이에요. 이렇게 물가 정책이 우선 정책이고 그 다음에 농업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농업 정책이 없다 보니까 다 물가에 맞추다 보니까 이 시장의 농업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자체가 투기화된 거죠. 시장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 투기로 전락해버리는 농업의 이게 한 드러난 현상이 지금 대파값 폭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계획적 그 생산 체계를 갖추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만 조금만 수입하면 이런 난리 안 나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우리나라는 그 헌법 정신에 경제 유전의 원칙이 있지만 이게 농민의 법적 지위가 없어요.
뭐 다른 그 사회적 구성원들은 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농민만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그 법적 지위도 좀 갖추게 하고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 안 지을 이유 없고요. 농민들이 그렇게 뭐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오늘 여기 방송 들으실 그 청취자들이 우리 도시 지역 청취자들이 많을 건데 네. 농민 출신 국회의원들을 많이 배출하자 그냥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농민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우리 도시 지역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두 분께서 직접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역량과 자질 있으신데 두 분이 저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 보세요 이게. 염색하면 되는 거고요. 두 분 다 저처럼.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지원을 해달라. 네. 이것도 사실은 한 줄로 표현되어지는 말이지만 사실 내용은 되게 복잡하고 긴 얘기긴 합니다. 네. 짧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화두잖아요. 네. 근데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가 여러 가지 그 규제에 막혀갖고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현 정부가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추고 그 문턱을 좀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저는 이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스스로부터 정권을 포함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후퇴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자신들도 뭐 하겠다고 얘기도 하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전체가 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방점이 뭐냐면 농어촌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 농어촌 지역에 지금 재생에너지 단지들이 산업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신안 같은데 가보면 온통 그 염전을 전부 태양광 패널로 덮고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뜻인데요. 어쨌든 농어촌에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혜택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국가나 지방단체들의 그 조례 규정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 참여형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걸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네. 사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묶여 있는 게 많아서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통이 많이 없어요. 전선이 송배전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생산만 하면 뭐예요? 전기를 실어 날라서 어디를 보내야 되는데 이런 개통이 많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생산된 그 에너지를 농촌 내에서 함께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무조건 한전으로 전부 보내서 한전에서 다시 재분배하는 네.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규약을 좀 풀고 농어촌에서 주민들이 참여형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이 우리 다섯 번째 저희들 요청이었습니다. 네. 모두 다 사실은 실현돼야 될 어떤 그런 의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이제 그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이제 어떤 분이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실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완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 기후위기 완주행동 모든 그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작은 지역에서 활동으로 해서 큰 빛을 나무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환경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제 국한될 수 있지만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떤 한 나라에서 해결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21세기의 절체절명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제를 만들어 이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후 두 분들에게
크게 박수를 드리고 그 지금까지 이제 그러한 의제 활동 그리고 기후 위기 완주 행동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청취자 여러분 좋은 어떤 감명 인사이트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각 정당이 제시한 기후 공약에 대해서 분석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려와요. 주위를 둘러보면 볼 수 있죠. 지구가 아파서 소리 없이 울고 있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 그날들 우리의 아름다웠던 날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